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7월 전력 수요가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에 한전은 전력 수급 비상대응책에 돌입했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피해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했습니다. 7월 상순으로는 118년 만에 가장 심한 폭염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 도심은 땡볕 아래 타는 듯 달아올랐는데 그늘과 지면의 온도가 무려 26도가량 차이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한 햇빛에 달궈진 아스팔트가 흐릿하게 출렁이며 뜨거운 기운을 내뿜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고 시원한 물을 마셔도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저는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덥네요. 동남아에서 느꼈던 그런 더위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YTN 취재진이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선 햄이 2시간여 만에 노릇노릇 익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서울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며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광진구와 동작구는 39.6도, 구로와 용산, 동대문, 강남구도 39도를 넘겼고 경기 광명 철산동과 파주 광탄면, 안성 양성면은 올해 처음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쪽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반면 동해안은 하루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은 산맥을 넘어 뜨거워진 바람까지 더해져 열기가 한층 심해진 겁니다. 광화문 광장의 표면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 땡볕 아래에서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그늘로만 이동해도 표면 온도는 33도 정도로 확연히 낮아집니다. 횡단보도 앞 아스팔트는 53.5도로 달아올랐지만 시원한 물이 흐르는 청계천 그늘 지표 온도는 27.6도로 30도 가까운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보니까 시원하고 다 담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문제는 이 같은 숨막히는 폭염이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란 점입니다. 9일 수요일 동해상의 고기압에 따라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운 공기가 불어드는 서쪽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덥겠고 한낮 땡볕에서는 10분만 서 있어도 탈진할 수 있는 만큼 물, 그늘, 휴식 3가지 기본 수칙을 지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폭염 속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물 사용이 늘어나는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상류입니다. 바짝 말라붙은 저수지 바닥은 풀밭처럼 변했고 한때 물에 잠겼던 나무들은 밑동까지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어른 키를 훌쩍 넘게 물이 차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때 아닌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강릉의 누적 강수량은 235mm로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30%대로 뚝 떨어졌고 농업용수는 지난달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강원 동해안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메말라 쩍쩍 갈라진 논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 사주사 하루 종일 버렸습니다. 한 뱀을. 그런데 그게 한 이틀 후면은 또 마릅니다. 그 마르면은 하루만 지나면은 그 뱀은 다 죽습니다. 물 사용이 늘어나는 피서철을 맞아 생활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다음 주 후반부터는 생활용수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강릉시는 하루 15,000톤 규모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물절약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나 그다음에 이제 호텔, 콘도 부분에 대해서 그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급수 그 가압량을 좀 조절해달라고 협조를 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당분간 단비 소식이 없어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른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7월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을 이틀 연속 새로 썼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5.7기가와트까지 치솟아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이틀 연속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대 전력 수요로 예상됐던 93.9기가와트를 크게 웃돌았지만 공급 예비율은 10% 안팎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오늘 최대 전력 수요가 오후 6시에서 7시쯤 95.1기가와트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한국전력이 7월에서 9월까지 2만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갑니다. 한전은 나주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돔 현상과 태풍 북상, 태양광 발전 저하 등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전은 특히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벌어진 대정전 사고처럼 전력망의 순간적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뒤 위기에 대응하는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불볕더위에 이어 저녁엔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극단적 날씨에 전철 선로가 휘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으로 운행 연수 지연으로 제주 전동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색역 근처 경의중앙선 하행선 철로에 문제가 포착된 건 어제 오후 5시쯤입니다. 기록적 폭염에 철로가 휘어진 건데 내부 보고를 접수한 코레일은 상하행선 모든 열차를 반대편 선로로 운행하며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휘어진 선로를 점검한 코레일은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열차를 시속 15km 이하로 서행 운행했습니다. 평소 배차 간격이 빠듯하지 않아 운행 일정에 지장은 없었고 2시간 반 만에 정상 속도로 운행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목, 차단기가 이도저도 아닌 각도로 멈춰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돌연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깜깜했어요. 좀만 방심하면은 큰 사고 날 뻔할 것 같이 좀 무서웠어요. 이번엔 더위가 아닌 기습 폭우 때문이었습니다. 한전은 폭우로 전깃줄이 합선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1시간가량 730여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한전은 곧바로 복구를 마쳤지만 오피스텔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길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가 그친 밤, 경기 군포시 일부 지역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24시간 배달업체들도 있어갖고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곳인데 지금 전기가 나가서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일부 건물은 1시간 반 가까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열대야 속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100kg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때로 잡혔습니다. 동해안에선 잡히지 않던 값비싼 어종이 천여 마리나 잡혔지만 어민들은 오히려 울상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큰 참치가 항구로 내려집니다. 항구 바닥은 이미 대형 참치로 가득합니다. 노란 바구니에도 넘칠 정도로 담겼고 처음 보는 낯선 광경에 주민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하루 사이 1,300마리, 61톤이 넘는 참치가 잡혔습니다. 온난화 영향으로 동해 수온이 오르면서
정치망에 참치떼가 몰려들어 유례없는 풍어를 이룬 겁니다. 일단은 뭐 신기했어요. 뭐 남태평양에 잡히는 고기가 여기서 잡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100kg이 넘는 참다랑어는 고급 어종으로 값비싼 식재료지만 이번에 잡힌 건 새우밥이 될 처지입니다.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으로 어획량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잡을 수 있는 참다랑어는 1219톤이고 경북에 할당된 양은 110톤입니다. 이 가운데 영덕에 배정된 물량은 추가 할당량을 포함해 47톤인데 거의 소진돼 더 잡아도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정부 유보량을 좀 더 배분해 어민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과 참다랑어 어획 커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어획 커터는 추가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적게 잡더라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어민들이 효과적으로 조업해 국제적으로 제한된 어획량을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방류 주장과 관련해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일대 해역에서는 현재까지 방사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지난 3일부터 강화군 일대 해역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방사능 항목을 분석한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와 세슘이 최소 검출 가능 농도 미만 수준이어서 특이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면역 유전자에 특화된 분석 도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의 발병에 관여하는 핵심 유전자를 규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경희대 김광우 교수, 한양대 배상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한국인 1,537명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면역과 관련된 HLA 유전자와 C4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고, 이를 통해 C4 유전자가 루푸스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분석 도구를 활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인 중 약 7%는 C4 유전자가 부족했는데 이들은 루푸스에 걸릴 위험이 1.4배 높았고 C4 유전자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발병 위험이 약 31%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면역 유전자 참조 패널 기반 분석 도구는 보건의료 연구자원 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인 피지컬 AI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정부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북의 미래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피지컬 AI는 기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AI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나 의료용 로봇처럼 제조, 물류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실증과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정부 추경에 포함되면서 전북이 본격적인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건설과 제조 현장 또 공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북대학교, 카이스트,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등 국내 최고의 파트너들이 함께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북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382억 원, 국비 229억 원에 지방비와 민간 투자가 더해집니다. 예산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국정 철학이 지역 균형 발전에 있는 만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이 이 사업의 거점이 되는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26년도에 피지컬 AI 전북 선도 사업이 1,50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2029년까지 실증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로 시작된 전북의 피지컬 AI 실증 사업.
전북자치도의 산업지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LG AI연구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 후보자가 장관 지명 후 소속 기업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30일자로 퇴직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AI 모델 엑사원 개발을 지휘했으며 장관 후보 지명 후에도 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전해지며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14일까지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SKT 가입자들을 잡기 위해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오는 20일 단통법 해지까지 겹치면서 이번 달 통신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SKT 위약금 면제를 알리는 피켓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쓰던 기기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면 현금 70만 원을 준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통신사 역시 자극적인 문구로 SKT 탈출을 유도합니다. 온라인에는 통신사 변경 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70만 원 가까이 깎아준다는 가격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에선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를 20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고가 135만 원 기준 1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붙은 셈입니다. 25는 얼마나 돼요? 10년 나가니까 스코어 자체는 22만 원이거든요. 개인정보는 물론 자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SKT 가입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업용 대본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뒤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된 SKT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4일 새 KT와 LG U+로 향했습니다. 반면 보상정책과 보조금 맞대응에 SKT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통신사 혈전이 펼쳐지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한 데다 오는 22일에는 10여 년간 보조금을 틀어막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사라집니다. 과도한 경쟁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를 소집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이 없던 이동통신 시장이 격변기를 맞으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SK텔레콤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에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SKT는 장기 입원이나 군복무, 해외 체류, 도서 산간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오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가입자는 사유가 해소된 뒤 열흘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입원 사실 확인서나 병적 증명서, 복무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민이나 실종, 사망 등의 사유는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 1,787조 원의 0.13% 수준으로 최근 3년 동안 0.1%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통신 3사의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보면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4.2%로 가장 낮았고 KT는 6.3%, LG U+는 7.4%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폭탄을 안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분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또 부풀려 말하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가까운 돈을 미국 주둔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6개월을 맞아 열린 내각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할 동안 미국은 당하기만 했다며
돌연 주한미군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재건하고 미군을 주둔시켰지만 너무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We supply the military to many very successful countries. I mean,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그러면서 한국이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방위비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You know,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실제 2만 8천 명가량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5천 명으로 부풀려 말하며 인상하기로 했던 방위비를 바이든 행정부가 깎아줬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You know what Biden did? They probably went to him and they said, listen, Trump treated us terribly and we shouldn't be paying anything, and he cut it down to nothing.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를 꺼낸 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부과된다며 더 이상의 유예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미 수출 2위인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 부과를 8월 1일까지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유예 연장은 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8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이 날짜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t's always been August 1st. That's when we're paying it. A statement was put out today, and I put it out just to make it clear. It wasn't a change. It was August 1st. 하루 전 마음에 드는 제안이 오면 8월 1일 관세 부과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말을 바꾼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 2위인 반도체를 포함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But they were all here now. They all left. They went to other places because we allowed.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관세율과 부과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는 이르면 이달 말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리 50%, 의약품엔 200%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구리에 대한 관세는 이달 말이나 8월 1일에 발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의약품을 만들 시간을 최대 1년 반 정도 준 뒤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고 있는 25% 품목별 관세에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협상팀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나라와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과 관련해 9일 추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내일 아침 무역과 관련해 최소 7개 국가를 공개하고 오후에는 몇 개 국가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내용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합의인지 앞으로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14개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이틀간 15개에서 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7 등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Z 폴드 7이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우며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폴더블 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폴더블 폰 가운데 처음으로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보급형 제품 플립 F2를 출시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는 2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과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폼팩터 소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